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주간 딱풀 8월 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무더기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죠. 방통위원장들은 물론이고 검사들까지 모두 7건의 탄핵을 22대 국회 들어서만 지금 발의를 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도에 사퇴를 해서 무산이 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 탄핵 무더기 추진이 직무 정지를 노리는 거다. 그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들었죠. 헌재에서 어차피 기각될 텐데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죠. 그런데 직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헌재의 심리기간 한 5개월, 6개월 정도, 그 정도 지나면 다시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노리는 것은 단순히 직무 정지가 아니고 아예 마비를 시키겠다. 무기한 직무 정지.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정도가 아니고 무기한 직무 정지를 시켜서 결국은 곳곳에 그런 장치를 만들면 국정이 마비가 되겠죠. 국정 마비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은 검사들,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 또 MBC를 정상화하려는 방통위원장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지만 앞으로 장관들, 그전에 장관 21대 국회에서는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장관들을 탄핵도 추진을 했죠. 그리고 정보부처의 주요 자리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아예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걸 헌재가 심리를 해서 기각을 시키면 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예 헌재가 심리를 할 수 없도록 헌재 기능을 마비시킨다. 그러면은 무기한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시도가 보인다는 것이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인터넷판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10월에 헌재 마비설, 거야, 무더기 탄핵 몰이 이걸 노렸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10월 헌법재판소 마비 괴담이 돌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 인원은 9명입니다. 9명인데 그 중에서 10월 17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목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지명 과정이 지연이 되면은 헌재 기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7명의 공직자를 겨냥해서 탄핵 카드를 빼던 게 헌재 마비 시나리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말에 22대 국회가 개원이 됐죠. 개원된 이후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모두 7명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을 했죠.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8명의 공직자 탄핵을 추진을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일단 가결이 되면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가 됩니다. 헌재의 사건 심리는 전체 9명 가운데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지 열립니다.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지 열리는 거죠. 현재 재판관이 6명 이하가 되면은 심리가 중단돼서 직무 정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난다. 정상화될 때까지. 정상화 안 되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 9명의 임기 만료 시점에 실선이 쏠리는 이유다.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은 국회에서 국회 추천 몫을 포함해서 또 대법원장 추천 몫도 있고 하는데 국회 추천 몫을 새로 집어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의 의결을 해서 집어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의결 안 하면은 보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9명 중에서 6명만 남으면은 심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7명부터 심리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10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이 4명입니다. 그중에 대법원장 지명 1명을 빼면은 나머지 3명이 국회 추천목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 추천목을 새로운 재판관으로 채우려면은 새 사람을 선출할 때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안 해주면은 3명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6인 체제로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0석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추천목 3명 중 단 1명도 지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럼 6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10월에 헌재 마비설이 헌재가 마비된다. 이 설이 돌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그 국회 추천목 3명에 대해서 의결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 3인 재판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고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그런데 헌재는 재판관이 최소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 6인 체제는 곧 헌재 식물하다. 헌재를 식물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헌법학회 회장 지성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재 마비 상태가 이어지면 아쉬운 쪽은 민주당이 아닌 정부 여당이다. 왜냐하면은 야당의 탄핵 공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고 업무가 마비되는 거죠. 국정이 마비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마비가 되는데 여기저기 계속 이런 식으로 탄핵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면은 곳곳이 마비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한중진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 민주당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더기 탄핵몰이가 하나도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헌재 마비를 통한 공직자 직무정지의 장기화일 수 있다. 헌재 기능이 멈추면은 국민의힘 반격 카드 중에 이런 게 있죠.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민주당이 막 법안을 막 처리를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게 있는데 이것도 헌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그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법 민주당이 만든 거 여기 대해서도 권한쟁의를 검토 중인데 헌재가 기능이 마비되어버리면 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대통령 거부권과 함께 거야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인데 헌재가 멈추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자, 이 엄중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금 현재 헌재 재판관을 보수 성향 2사람, 중도 3사람, 진보 4사람 이렇게 보는데 이 가운데 보수 1사람, 중도 1사람, 진보 2사람이 10월까지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그 보수 성향 재판관을 1명을 지명을 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국회목 3사람을 뺀 헌재 재판관 6명은 보수 2사람, 중도 2사람, 진보 2사람이 딱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 3사람의 그 3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전체 헌재의 이념 성향이 달렸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데다가 민주당이 국회 추천목 3명 이게 딱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행적으로 여당 1명, 야당 1명, 제3당 1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3당을 조국당으로 줘버리면은 이게 또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현재가 정상화되더라도 민주당, 조국당, 국힘당을 한 명씩 하면은 결과적으로 진보가 4명, 보수가 2명, 보수가 3명, 중도가 2명 이렇게 또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상황이 되고 나면은 헌재가 당장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서 식물 헌재가 돼서 국정 마비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정상화되더라도 진보 성향의 헌재 재판관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도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노리고 지금 민주당이 7명에 대한 22대 국회 들었으면은 탄핵을 지금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가면은 헌재가 마비가 되면은 국정 운영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죠. 직무가 정지되고 나중에 본인들이 그것을 탄핵안을 가결시키려는 목적으로 국회 목 세 사람 중에서 원래 제3당 몫을 조국당에게 줘버리면은 진보가 우위에서는 그런 상황도 또 올 수도 있다는 분석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이 탄핵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오늘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인데 태평로 김광일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한다. 제언이죠. 아주 신선한 제언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통과가 되면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가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만약에 그게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그것을 탄핵을 발의를 했던 국회의원의 직무도 정지가 돼야 된다. 일종의 무고죄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회도 잘못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휘두르는 기소 권한이다. 그러나 인기 영합적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상권 분립과 체크 앤 밸런스가 살아 숨쉬는 상호작용이 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 공직자 직무는 정지되고 기능은 마비되는데 이 탄핵 대상은 부서의 장일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면 소추만으로도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마비가 되니까. 그 손실의 1차적 직접적 피해자는 국민이다. 헌재 결정이 있기까지 최장 180일 동안 그렇게 된다. 지금 이제 현재 180일인데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무기한되는 거죠. 직무정지가. 그런데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한 그 국회의원은 일종의 무고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셈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당장 임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선거로 의회를 갈아치울 때까지 4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 탄핵을 발의를 해서 기각이 돼서 일종의 무고죄가 됐는데 입법부의 무고죄가 됐는데 그것을 그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데는 다음 총선 때 유권자가 심판한다. 너무 길다는 이야기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획기적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은 먼저 탄핵 남발의 싹을 미리 잘라야 하는데 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탄핵 발의는 특정 정권의 임기 5년 동안 3회 이내로 제한하자. 3회 이내로 제한하자. 이렇게 비유합니다. 현대 스포츠의 핵심적 특징 중 한 가지는 비디오 판독인데 요청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죠. 계속 무제한으로 이 요청을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경기 운영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뭐 몇 회 제한이 되어 있는데 탄핵 발의도 자꾸 이렇게 무더기로 막 하면은 국정이 어려워지고 마비가 되고 하니까 제한하자. 정권 임기 5년 동안 3회 이내 획기적인 제언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소추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6개월 동안 정지돼야 된다. 공직자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만큼 그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정지를 시키자. 물론 세비도 반납을 해야 한다. 기각된 탄핵 소추안에 무고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탄핵 남용 의혹 특검법이 자동적으로 발동돼야 한다. 상당히 전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다음 개헌 때는 국회 해산 절차를 부활시켜야 한다. 국회 해산 절차까지 부활시켜야 된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신상필벌을 해야만 백성이 전쟁터에 나선다. 자, 신상필벌이 국회의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제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최종 목적은 대통령 탄핵이죠. 대통령 탄핵인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얻어야죠. 그래서 최근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이것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민생지원금이 상당히 구멍이 있다. 결함이 있다. 자, 이런 분석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 기사도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에서 눈여겨볼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난민 3만 명도 준다고 이재명 표 전국민 25만 원 지원 논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죠.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침체한 내수 경기를 개선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법,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난민에게도 지급한다. 국민의 기본 의무는 안 지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 그리고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에게도 다 지급이 됩니다. 민주당 주장은 소비 진작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 준다. 그렇지만 국민의 기본 의무를 지지 않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건 문제다. 지적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등은 국방의 의무를 진 분들이 아닌데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에게 국가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 국방의 의무 같은 것도 지지 않는 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이 통계청에 따르면은 2020년 기준으로 영주권자는 17만 6,107명, 결혼이민자는 13만 6,266명, 난민은 3만 6,446명, 총 34만 8,819명인데 이들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면 872억 원이 소요가 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발행 비용이 수천억 원 드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기초단체장이 지류, 그러니까 종이로 된 것, 그리고 모바일, 카드 형태로 발행하는 일종의 지역화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시 수천억 원대 비용이 드는데 지류형, 그러니까 종이로 만드는 지역화폐는 인쇄비 1%, 금융수수료 1% 해서 2%의 발행 비용이 든다. 카드형도 2% 들고 모바일형은 1.65 내지 1.9%의 발행 비용이 든다. 산출적으로 보면 추정 발행액이 13조 원, 전체 이제 13조 원을 푸는데 그 중에서 발행 비용이 2%로 가정하면 최소 2,600억 원이 소요가 된다. 2,600억 원. 2020년과 2021년에 재난지원금이 있었죠. 코로나 때. 그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현금성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는 방식으로 수령자가 고를 수 있어서 이런 논란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뭐 현금성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따로 발행을 합니다. 지루형이든 카드형이든 모바일형으로. 그러면은 이 만드는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통상적인 지역사랑 상품권은 건면 금액의 60 내지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죠, 현금으로.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럴 수가 없다. 특별법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잔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다. 다 써야지 뭐 소비가 진작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죠. 사용기한도 4개월 이내, 4개월 이내에 다 안 쓰면 날아간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기간에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다 주장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표 지역화폐에 꽂히다 보니까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지 못했다. 꼭 꼬집었고, 마지막 세 번째 지적할 점은 소비 진작 효과는 이 연구기관에서 보면 한 30%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부담하기에는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도 분명치 않은 데다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간다.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 법안을 민주당이 포퓰리즘으로 아마 국민의 한심을 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자락을 깔기 위한 것 아닌가. 자, 이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통신조회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검찰, 정치, 언론인 통신조회 논란인데,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통신조회의 합법, 정치사찰, 3년 새 입장 바뀐 여야. 자, 3년 전에 2021년 공수처 논란 때가 그때 통신조회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때 수사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이었죠. 그리고 사찰이 아니다. 합법적 수사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통신조회에 대해서, 공수처 통신조회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했지만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21년에 검찰이 이 통신 내역을, 통신 조회를 한 것을, 이것은 통신 영장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서 범죄 혐의자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다음에 그 통화한 것이 전화번호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 같은 것은 안 나오죠. 이름은 이제 본인이 따로 저장을 해놨을 거니까는 전화번호만 나오면은 이 전화번호가 누구 거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영장 없이 SKT나 KT 같은데 이렇게 청구를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민주당은 지난번 김만배 신앙님 대선 공작 사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봤는데 이걸 민주당은 사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통상 절차다고 반박을 하는데 2021년에는 거꾸로 돼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거 사찰이다 했고 그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통상적인 절차다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야당이 된 이재명은 사찰이다 이렇게 하고 여당에서는 통상적 절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통상적인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사찰, 지금도 사찰 이렇게 보기보다는 검찰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활동을 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서울신문 정치면입니다. 한동훈 친정체제 구축, 식사정치로 통합시동,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등 선임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인재영입위원회 상설을 하고 강화하겠다. 그리고 친윤 권성동 의원 등과 오찬을 해서
자치 확장을 시작을 했다. 어제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이 임명이 됐고, 정성국 조직부총장,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각규택 한지아 수석대변인, 이렇게 주요 당직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8월 6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